안녕하십니까. 애동학급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제2회차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답형 보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답형은 이번에 처음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존에는 23년도 1회차까지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는 동영상 작업형이었습니다. 근데 2회차부터 필답형 작업형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작업형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요. 기존의 동영상이 필답형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필답형으로 이제 바뀜으로써 제가 필답형 강의를 할 텐데, 이 실기 필답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실기로 넘어왔다라는 것은 우리 필기 시험에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 필기 이론을 한 번 정도는 들으셨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 자, 근데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저는 쌤 문제답만 했어요. 그래서 머리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혹은 또 좀 기간이 지나서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원래는 이론 강의를 쭉 정독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기 이론 강의를 한 번 정도 정독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분량이 꽤나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에너지 관리 실기 이론이라는 강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미리 촬영을 해뒀고요. 이 촬영한 지 좀 기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속해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요 재생 목록이 있어요. 요거를 제가 영상 하단에 재생 목록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요거 정도는 한 번 정도 쭉 정독하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에너지 관리 필기 이론을 좀 요약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 이론 범위가 크니까 요걸 요약해서 강의를 해 놓은 거고요. 요게 이제 차후에 실기 교재에도 수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록이 돼가지고 그 이론 강의가 요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 강의 한 번 정도는 듣고서 제 기출문제 풀이를 보시는 게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공식 같은 경우도 Q는 GC 델타 T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격 출력 구하는 것도 난급배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효율 구하는 거 GFHL 분의 G의 H2-H-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쭉 서술해 나갈 때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이론도 안 돼 있으면은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쭉 풀어 나갈 때 힘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설명을 일일이 해드리긴 해드릴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요 정도는 한 번 정도 정독하고 오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조성이 탄소 80%, 수소 10%, 산소 3%, 황 2%, 기타 비연소물 5%인 중류를 연소하고자 할 때 발생되는 이론 배기가스량을 습연소가스량으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노말 세제곱미터 per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단 이론 공기량은 9.75 노말 세제곱미터 per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단위가 노말 세제곱미터 per 킬로그램인데요. 요 N 노말입니다. 노말 뭐예요? 노말. 자, 요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STP 0도씨 1기압 상태입니다. 1atm. 그래서 표준 상태라고 하죠. 표준 상태를 노말로 놓고 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요게 노말이 아니고 스탠다드라고 해서 S 미터 삼승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당황하지 마시고 과거의 노말 세제곱미터를 요즘에는 스탠다드 S 세제곱미터로 쓰는구나,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둘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표준 상태에서 계산을 해야지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기체, 유체라는 것은 상시로 계속 변합니다. 온도나 뭐 기압의 상태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성상을 따져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시 노말 또는 스탠다드를 붙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조성 한번 볼게요. 조성이 탄소가 80%고 수소가 10%, 그리고 산소 3%, 그리고 황이 2%, 그리고 기타
비연소물 끝까지 적진 않겠습니다. 5%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조성을 가진 연료를 우리가 연소를 시킬 때 배기가스량이 어떻게 되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이론습 연소가스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론습 연소가스량도 있고 이론 건 연소가스량도 있고, 그리고 실제 습 연소가스량도 있고 실제 건 연소가스량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이거 한 번에 다 정리하려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제가 이번에는 이번 문제 위주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론 습 연소가스량을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론 습 연소가스량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공식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우리 학생분들이 이 교육을 시켜보면 쌤 어떨 때는 이걸로 풀고 어떨 때는 이렇게 풀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한 번에 딱 정리해서 이러한 공식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떤 공식을 쓰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다 해드릴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위에다 제가 미리 적어뒀는데 요 두 가지는 이제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위에 있는 거 O0라는 것은 이론 산소량입니다. 그리고 A0라는 것은 이론 공기량입니다. 그래서 이론 산소량 구하는 공식이고요. 그리고 이론 공기량 구하는 공식입니다. 산소 O, 그래서 산소 이거 화학기호죠. 그리고 A는 뭐예요? 공기니까 에어죠. 그리고 이론이기 때문에 요 옆에 이렇게 붙이면 이론. 제가 이렇게 요거는 만든 겁니다. A0 이론. 요렇게 이론 공기량이다.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외우기 좋으시라고. 자, 어쨌든 요런 거를 의미를 하는데 요 공식은 좀 외워 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노말 세제곱미터 per 킬로그램일 때 요 공식이 사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최적비거든요. 최적비로 나타낸 거고 중량비로 또 나타낼 수 있어요. 킬로그램 per 킬로그램이라고 해서 이 연료 1kg에 탈 때 산소가 몇 kg 필요하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건 뭐예요? 위에 거는 연료 1kg 탈 때 산소가 몇 최적, 그러니까 세제곱미터 필요하냐 요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량비로 나타낼 수도 있고 최적비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공식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요거를 지금 마찬가지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제가 과거에 제가 에너지 관리 기능장 문제풀이 할 때 관련 내용이 나와서 아주 상세하게 정리해둔 강의가 2개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 보시는 영상 밑에다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화학 공식 정리 해가지고 1번, 2번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링크 걸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강의 보시면 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최적비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왜 또 중량비로 나왔을 때 이제 중량비 계산 공식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요렇게 되는지 정리를 해 뒀어요. 그래서 최적비에 따른 이론 산소량과 이론 공기량 요거 외워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량비에 따른 이론 산소량과 이론 공기량도 외워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요 관련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고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는 상식입니다. 우리가 필답형 공부를 한다면. 그래서 몰랐다 하시면 지금 외우셔도 돼요. 지금 딱 외워두고 이 노트 펴가지고 몇 번 적으시면서 외우면 금방 외우실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됐다라고 치고요. 이제 이론습 연소가스량을 구해볼 겁니다. 자, 이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개념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론습 연소가스량이란 것은 이론 공기 중 질소의 양입니다. 질소량과 자, 여기 N2죠. 자, 그리고 더하기 연소 생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연소 생성물 이외에 기타 뭐 생성물이 있다면 더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생성 물질 이렇게 더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공식화한 게 뭐냐 하면은 이론 연소가스량 요걸 줄여가지고 GO. 자, 이론가스죠. 습이니까 W를 붙입니다. 워터에 W. 자, 이렇게 쓰고요. 이론습 연소가스량 요렇게 쓰고요. 그 다음 이론 공기 중에 질소량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1 빼기 0.21에다가 A0를 곱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론 공기량이죠. 자, 근데 부피 조성 최적으로 할 때 부피 조성으로 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나눴을 때 질소와 산소가 자, 요게 이제 공기라고 칩시다. 공기라고 쳤을 때 질소의 양이 한 79% 정도 되고요. 산소의 양이 어떻게 되냐면 한 21%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가 부피비, 최적비로 했을 때 미터 삼성으로 나타냈을 때 이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요. 그리고
중량비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자, 질소와 산소가 있다면 중량비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76.8%, 얘는 0.23이니까 23.2%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킬로그램으로 나타낼 때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공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지금은 우리가 요 최적비로 계산을 할 거고, 이 문제 비율도 보시면 최적비로 구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중량비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 사람들을 당황시키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또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번 회차에 문제에 좀 집중을 하자면, 자, 제가 방금 공기 중에 21%가 그 산소라고 했죠. 그러면 보세요. 1 빼기 0.21 하면 뭐예요? 이 엄밀히 따지면 0.79입니다. 이거 뭐예요? 질소의 양입니다. 질소의 양이죠. 그래서 이론 공기에다가 0.79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게 바로 질소의 양이구나. 그래서 방금 봤던 이론 공기 중에 질소의 양을 요 공식으로 풀어낸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적을 수도 있어요. 0.79 곱하기 A0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나 이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뭐라고요? 이론 공기 중에 질소량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소 생성 물질인데요. 연소 생성 물질은 기본적으로 CHS입니다. CHS, 가연 성분. 자, 그래서 C가 산소 화합하면 뭐가 돼요? CO2가 되죠. 그 다음에 H는 수소니까 수소가 산소와 화합하면 뭐가 된다 했어요? H2O가 되죠. 수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는 O2랑 그 화학 반응하게 되면 SO2가 돼요. 요게 항산가스 또는 이산화황 이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보세요. 탄소 있고 수소 있고 이 산소는 어디 있냐? 여기 이론 공기량 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쌤, 이 공식 중에 없는데요? 당황하지 말고 이론 공기량 구할 때 요 공식이잖아요. 요 공식. 이론 공기량 구할 때 여기 O 있죠? O.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O가 산소. 그다음 황 이 2% 있고 기타가 있다면 이제 기타도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타 물질이 있으면 이렇게 기타 물질까지 더해 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연료에 따라서는 요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질소도 있을 수 있고요. N2. 그 다음에 H2O, 그 W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질소고요. 질소. 그럼 얘는 수분입니다. 수분. 쌤, 수분 여기 있잖아요. H2O 여기 있잖아요. 자, 근데 요거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H2O라는 거는 이 수소가 반응해서 만들어진 H2O잖아요. 연료 중에 수소 성분이 그 이제 연소 중에 산화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나오는 수분도 마찬가지 이게 H2O입니다. H2O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연소하면서 화학 반응한 게 아니고 연료 중에 혹시나 섞여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섞여 있는 수분은 또 따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요 W가 나오는 건 뭐냐면은 문제에서 지문이 적혀 있네요. 수분이라고 나올 거예요. 수분이 몇 % 있다. 또는 이제 수소가 몇 % 있다 하면은 여기에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보면은 뭐 W 안 줬고요. 질소도 안 줬어요. 그럼 얘들은 필요 없다.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이번 공식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세요. 탄소 줬고 수소 줬고 황 줬잖아. CHS 줬잖아. 그럼 얘들 다 더해주면 되고 이제 기타 물질 줬으니까 기타 물질까지만 적용해주면 우리가 공식을 완성해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풉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이번 문제는 정말로 친절한 게 뭐냐면은 이론 공기량을 줬어요. 이론 공기량 A0를 9.75라고 준 겁니다. 노말 세제곱미터 per 킬로그램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론 공기량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요 공식에 대입해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구한다 치면 A0에 8.89죠. 89 곱하기 탄소가 이 80%니까 0.8 더하기 26.67에 수소 0.1 빼기 8분의 0.03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3.33에 곱하기 0.02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구해보시면은 제가 한번 구해보니까 9.745가 나와요. 노말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입니다. 그 반올림하면 어떻게 돼? 9.75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구했는데 조건으로 준 게 이게 근사치가 아니고 똑같지도 않다.
그럼 이거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문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공식으로 구했을 때 만약에 문제수 조건을 이렇게 준다면 그거랑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문제예요. 만약에 그게 안 맞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제가 친절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론 공기량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 공기량을 여기 A0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론 공기량 안 줬어요. 쌤 못 풀겠어요. 하는 게 아니고 이론 공기량 안 주면 요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해가지고 여기에 넣는 거예요. 문제에서 안 주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자, 그래서 당황할 필요 없다. 안 주면 우리는 구해내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론 공기량은 됐어. 이론 공기량 구해서 이렇게 구하면 이게 질소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O2, H2O, SO2의 양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얘들의 지금 조성을 다 줬잖아요. 조성별로 양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CO2부터 볼 건데 여러분들 이거 완전 연소 공식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 연소 공식부터 좀 작성을 해드리면 보세요. C가 O2랑 결합해서 CO2가 됩니다. 완전 연소시예요. 그 다음에 H는 H2가 2분의 1 O2 또는 0.5라고 적으셔도 돼요. 0.5 O2라고 하셔도 돼. 그래서 이게 H2O가 되고요. 그 다음에 SO2는 S가 요 O2랑 결합해가지고 SO2가 돼요. 요거 뭐 한 번 정도 보시면 금방 외우실 겁니다. 요 완전 연소 공식에서 우선은 CO2 양을 뽑아 볼게요. 자, CO2 양 어떻게 되냐? CO2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CO2 이게 분자량이 12kg이죠. 12kg 탈 때 CO2의 양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중요한 거. 노말 세제곱미터 per kg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탄소가 12kg 탈 때 노말 세제곱미터 어떻게 되냐? 요 의미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O2 같은 경우는 중량으로 뽑는 게 아니고 지금 체적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요게 앞에 생략돼 있지만 이건 뭐예요? 1몰이라는 거죠. 1몰. 자, 1몰,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1몰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1몰은 22.4m3승의 체적을 가진다. 모든 기체는 이러한 똑같은 체적을 가진다라는 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었습니다. 그 참고적으로 만약에 요 탄소가 이 킬로그램이 아니고 12g으로 줬다. 요게 이제 그램, 밑에가 그램으로 줬다라고 하면 요게 22.4 리터로 바뀌어야 돼요. 이 뭔 말이냐? 미터 3승, 1미터 3승은 1000리터와 같죠. 그러면 요 킬로그램에서 킬로를 뗐으니까 어떻게 돼? 미터 3승은 리터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주로 보면 미터 3승으로 구하니까 뭐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탄소가 12kg 연소할 때 이 CO2 발생량은 최적으로는 22.4m3승이 발생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비례식을 한번 세워보게 되면 12kg 탈 때 22.4m3승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탄소가 1kg 탄다면 이 뭐예요? 단위 중량을 구하는 거거든. 단위 중량당 최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1이어야 됩니다. 1kg. 그래서 1kg, 요 보세요. 킬로그램 미터 3승입니다. 1kg 탈 때는 얼마의 CO2가 필요하냐? 요걸 X로 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는 거니까 제가 요거 그냥 CO2로 할게요. CO2라고 바꾸면 어떻게 돼요? 공식이 12분의 22.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쌤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면 이렇게 가운데 곱하고 겉에 거 곱하는 거죠. 그 이거잖아요. 비례식 22.4 곱하기 1일 때는 두 개 곱하니까 12CO2랑 같은 거죠. 두 개 곱한 거니까. 그럼 CO2 구하려면 어떻게 돼? 12가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단위 중량 1이기 때문에 자 12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 1은 사라지니까 12분의 22.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비례식 구하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비례식 세워서 다 구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탄소가 80%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번에 요 문제 풀 때 CO2량은 단위 중량의 경우에 요렇게 나오는데 지금 조성이 80%니까 정확히 요걸 구해내려면 곱하기 0.8을 하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0.8. 자, 그래서 요걸 구해내게 되면 값을 한번 볼게요. 12분의 22.4 곱하기 0.8을 하게 되면 1.493이네요. 1.493이 된다는 거. 단위로 치면은 노말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에요.
그 나머지도 똑같아. 나머지도 구해내면 H2O. 자, H2O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비례식 안 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어려울 거 없어요. 자, 12kg 22.4m 삼승이죠. 단위가 뭐라 했어요? 미터 삼승 퍼 킬로그램입니다. 여기 노말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이 22.4가 뭐예요? 노말 세제곱미터잖아요. 노말 세제곱미터 퍼 12kg인 거예요. 그럼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수소 같은 경우는 하나에 1kg니까 요게 2kg이 됩니다. 자, 이때 요거 몇 몰이에요? 1몰이죠. 그럼 22.4m 삼승인 거죠. 그럼 똑같이 넣는 거예요. 키로가 밑에 들어가네. 2kg 분의 22.4m 삼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킬로그램, 얘가 노말 세제곱미터. 그냥 이렇게 구해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단위 중량당 최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조성이 또 중요하죠. 수소의 조성이 10% 같으면 곱하기 0.1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10%. 그래서 구해보게 되면 이게 1.12. 뭐 이거 단위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황을 구해보게 되면은 이게 황의 이 분자량이 32입니다. 32kg. 꽤 무겁죠. 그리고 이것도 1몰이니까 뭐예요? 22.4m 삼승이 됩니다. 그래서 SO2는 어떻게 됩니까? 자, 32kg 분의 똑같아요. 22.4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성 어떻게 됩니까? 2%니까 곱하기 0.02가 됩니다. 그래서 구해내게 되면 이게 0.01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 구한 거예요. 자, CO2가 요만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H2O의 양이 요만큼 되는 거고요. 이산화황의 양이 요만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할게요. 그대로 대입을 하면 1 빼기 0.21에 자, A0 이론 공기량 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곱하기 9.75가 되고 더하기 CO2 양 어디? 여기 있네요. 1.493 더하기 H2O 1.12 더하기 SO2 0.014가 되는 겁니다. 우선은 보시면은 CHS 다 넣은 거죠. 그 다음 산소량 어디 갔습니까? 이론 공기량 구할 때 쓴다라고 했어요. 넣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기타 5%가 남았어요. 자, 이 기타 5% 어떻게 되냐? 여기에 문제에 보시면 기타 비연소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더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타 비연소물은 보통 보면 회분이라 그래요. 회분 또는 미연소분 또는 검댕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연소가 되었을 때 배기가스로 빠져나가는데 배기가스로 빠져나갈 때 이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타 비연소물. 그럼 회분 이물질이잖아요. 뭐 검댕이, 미연소분 이런 것도 뭐 연소가 안 되었다 뿐이지 어차피 그 안에 있는 열을 머금고 배기가스로 배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더해줘야지 우리가 배기가스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느냐? 더하기. 자, 요거 회분 같은 경우 그냥 기타라 하면 회분이라고 치고요. 회분 같은 경우는 1kg으로 봅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1kg 곱하기 5% 같으면 0.05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0.05 더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타 물질입니다. 기타 물질이 조건에 있다면 이렇게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구해보게 되면은 10.379가 나오는데요. 우리 저 필답형 그 수험자 유의사항,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소수점 이 셋째 자리 이상 넘어가게 되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올림을 하게 되면 땡땡 해서 최종 답안은 10.38이 됩니다. 반올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말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말이 없다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서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문제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나타내라 이런 지문이 있다. 그럼 거기에 따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제 1방식이 되는 거예요. 1방식. 첫 번째 방식으로 풀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도 풀 수 있고 이제 두 번째 방식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필답형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이걸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정도만 들어보시고 이해를 하셨다면 이후에는 정말 쉬워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식은 뭐냐? 두 번째 공식 제가 쭉 적어드릴게요. 쭉 적어드리면 똑같아요. GOW는
1 빼기 0.21의 A0. 자, 여기까지 똑같죠. 이게 질소량입니다. 더하기 1.867C. 그 다음 더하기 11.2H 더하기 0.7S 더하기 기타 물질 있으면 기타 물질, 뭐 질소 있으면 질소, 수분 있으면 수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마저 적어드리면 질소 같은 경우는 0.8N이고 더하기 수분 같은 경우에는 1.24W로 씁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1.867C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CO2 구했잖아요. CO2 구할 때 어떻게 했어? CO2량은 12kg니까 12kg 분에 22.4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다 곱하기 뭐 했어요? 우리 0.8 했죠? 0.8. 그래가지고 구해낸 게 요 1.493입니다. 자, 이거를 요것만 계산해 보세요. 이거 없다 치고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1.867 나옵니다. 1.867. 그래서 이게 뭐예요? 바로 요 녀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 C만 붙인 거예요. C는 뭐예요? 이 조성이니까 여기 80% 같으면 곱하기 0.8. 그럼 뭐야? 여기에다가 0.8 곱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H2O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2분의 22.4였죠. 그래서 요 값이 뭡니까? 당연히 요 11.2겠죠. 그 다음에 황은 뭐 SO2니까 요게 32분의 22.4였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뭐 0.7 이렇게 나오겠죠. 자, 질소는 어떻게 되냐면 N2입니다. 자, 요 N2 같은 경우에는 이 질소 분자 한 개가 14kg이에요. 그래서 14 더하기 14 하면은 28이죠. 그렇기 때문에 28분의 22.4에서 0.8 나온 거고요. 요거 수분이에요. H2O. H2O는 자, 2kg, 요게 16kg니까 16, 요게 18kg 되겠네요. 그래서 18분의 22.4니까 1.24. 요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 나는 외워서 풀려 하면은 요 2번 공식 쓰셔도 됩니다. 위에 거는 제가 하나하나 유도해서 CO2, H2O, SO2를 구했다면 여기 밑에는 미리 요것들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정리를 해서 조성만 넣어서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공식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워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뭐 질소 없고 수분 없으니까 요건 지워버리고요. 자, 그 다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게 되면은 1 빼기 0.21이고요. 자, A0가 9.75 더하기 1.867 곱하기 C니까 0.8 더하기 11.2H니까 10%네요. 곱하기 0.1 더하기 0.7S니까 2% 곱하기 0.02%. 그 다음에 더하기 기타 물질입니다. 앞에랑 똑같겠죠. 1kg라 가정하고 곱하기 0.05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은 답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미리 해봤는데 요 녀석이 보자. 10.380 나와요. 그래서 반올림,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게 되면은 땡땡 10.38 노말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 똑같이 나오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쓰인다. 위에 거나 밑에 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둘 다 습 연소 가스량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간혹 보면 건배기 가스량 구하세요. 이런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배기 가스량이라고 해가지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건이기 때문에 뭐예요? 수분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H2O 요것만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H2O 요거 없애버리면 돼요. 그 밑에서도 수소랑 화합해서 H2O 나오니까 수소 요거 지우면 돼요. 요거 지우면은 건배기 가스량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워서 구해보시고 요거 지워서 구해보시면 두 개가 답이 같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건배기 가스량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 자, 요거 지우고 알려드릴게요. 자, 세 번째 방식인데요. 세 번째 방식은 두 번째 그 방식 공식에서 유도를 좀 해낸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유도를 했느냐 하면은 자, GOW죠. GOW는 1 빼기 0.21을 어떻게 나타냈냐? 자, 요렇게 해가지고 1.867C 더하기 5.6 에다가 요게 H고 더하기 0.7S 빼기 0.75 에다가 나누기 요게 0.21 해가지고요. 여기에다 곱하기 0.79를 합니다. 야, 이거 도대체 뭐고?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죠. 자, 이건 뭐냐면 위에 거는 이론 산소량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여기 있죠, 위에. 이론 산소량 구하는 공식. 쌤, 생겨 먹은 모양이 좀 다른데요. 자, 요거 보세요.
5.6 여기에다가 넣으면은 5.6H죠. 그리고 5.6 여기에다 넣으면은 8분의 5.6 해가지고 O는 살아있으니까 0.75가 됩니다. 산소 마이너스 0.75 여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 넣어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요게 나와요.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게 이론 산소량인데 이론 산소량에다가 0.21을 나누면 뭐가 되냐? 이론 공기량이 된다라고 했어요. 왜? 이론 공기량은 결과적으로 아니지. 이론 산소량은 결과적으로 전체 이론 공기량에다가 곱하기 0.21 한 거랑 똑같죠. 앞에서 말했잖아요. 여기에 21%가 뭐라고 했어요? 산소량이다. 그럼 요게 공기량이라면 이론 산소량은 뭐예요? 이론 공기에다 곱하기 0.21 하면은 이론 산소량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론 공기량을 구하게 되면 얘가 내려가니까 0.21분의 5 제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공식입니다. 앞에 있는 거. 자, 여기에다 곱하기 0.79 하면 어떻게 돼? 요게 이론 공기량이잖아요. 이론 공기량에 0.79 하게 되면 질소가 79%라고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공식이 질소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나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유도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유도하고 나면 좀 공식이 간소해져요. 자, 그대로 유도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그대로 쓰자. 그래서 A0 요거 합쳐서 요 공식인 거니까 나머지 쓰면 됩니다. 더하기 1.867C 더하기 11.2H 더하기 0.7S 더하기 기타 물질 있으니까 기타 물질 없으면 안 써도 돼요. 자, 어쨌든 요렇게 구하는 건데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여러분들 계산기 있으면 두드려 보세요. 1.867 나누기 0.21 한 다음에 곱하기 0.79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구하면은 이게 탄소잖아, 탄소. 그 값을 여기 한번 더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8.89C 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C는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 나머지도 5.6 나누기 0.21 한 다음에 0.79 해가지고 수소니까 여기에다가 더 해보세요. 그러면 요게 32.27H가 되고요. 그런 식으로 쭉 구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쭉 구해보면은 수소도 더하게 되면은 수소보다 지금 산소가 먼저 나왔네. 산소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635가 되고요. 그 다음 더하기 황도 3.33S 그 다음 더하기 만약에 질소가 있다면 질소는 그대로 들어가요. 왜? 이론 산소량에 질소가 없거든. 그래서 앞에서 써드린 대로 0.8N에 더하기 1.24W 이건 그대로 들어가요. 얘들은 이론 산소량은 관계가 없으니까. 자,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요거 없죠?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대신에 뭐가 들어갔냐? 기타가 있구나. 기타.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공식을 간소화하니까 밑에 공식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번 회차도 요 공식으로 푸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쌤, 이 공식이 맞아요, 저 공식이 맞아요가 아니고 같은 공식입니다. 같은 공식.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그대로 넣을게요. 8.89 곱하기 C니까 0.8 더하기 32.27 27 곱하기 H가 0.1 빼기, 자, 산소량 여기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 공식은 이론 공기량을 구하고 푸는 게 아니고 이론 공기량이 대입된 거예요. 그래서 산소량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2.635가 곱하기 0.03 그 다음에 더하기 황은 3.33 곱하기 S가 보자 0.02 더하기 기타 회분이라 보고요. 1 곱하기 0.05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내게 되면은 이 값이 10.376이 나와요. 10.376 노말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게 되면 10.38이 나온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다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 세 번째 공식으로 다 구해낼 수 있고요. 자, 이 세 번째 공식을 쌤, 저는 이거 외워서 풀고 싶은데 이거 제일 쉬워 보이는데요? 쉬워 보이네. 짧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공식은 H2O나 수소만 없애버리면은 건배기가스량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이대로 풀면은 습 배기가스량이거든요. 그래서 연소가스량이라고도 합니다. 배기가스나 연소가스랑 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 세 번째 공식에서는 건배기가스량, 건연소가스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은 이 수소 지워버려야 되겠죠. 수소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산소랑 화합해서 H2O를 발생시키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지웁니다. 그 다음에 쌤, 이것도 지워야 되는 거 아니요? 이것도 지워야 되는 거 아니요? 지우면 안 돼. 이거는 살려야 돼. 이건 살려야 돼. 왜냐하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질소량을 구하는 겁니다. 요 공식이잖아요. 요 공식.
요 질소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 수소를 없애버리면 정확한 질소량이 구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한 세트야. 그럼 여기서는 지우면 안 돼. 그러면 여기서만 11.2를 지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식이 이거를 다 날리는 게 아니고요. 32.27에서 11.2를 빼는 겁니다. 이 다 날리면 곤란해. 다 날리면 이것까지 날리는 거잖아요. 이거 날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건배기 가스량 구하고 싶다 하면은 이게 뭘로 바뀌느냐 하면 21.07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요 공식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요거 앞에 있는 거 H 11.2 이 공식 빼버리고 구한 값이랑 여기 21.07H 한 값이랑 구해보시면 똑같은 값 나올 거예요. 제가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건배기가스량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번 문제에서는 습배기가스량이니까 요거는 뭐가 돼야 됩니까? 요거는 32.27 요렇게 구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를 좀 구분을 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외우긴 외우더라도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외워버리시면 여러분들이 써먹기가 좋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론습 연소가스량, 다른 말로는 이론습 배기가스량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공식은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공식들이 있었죠. 요게 세 번째 공식이고, 그래서 이 정리를 하면 계산 과정입니다. 이게 계산 과정. 그래서 이 공식을 안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이 계산 과정, 여기 밑에 있는 과정 있죠. 이거는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답안에 요거 쓰시고 노말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라는 정확한 단위까지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공식으로 풀었다. 그럼 요게 꼭 계산 과정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답란에 정확히 단위와 함께 들어가 줘야 된다. 뭐 첫 번째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 과정 들어가 줘야 되고요. 답이 탁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쌤은 뭘로 푸세요? 저는 그때그때 달라요. 문제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런 공기량 없네? 그러면 요 세 번째 거 바로 쓰기도 하고, 이런 공기량 있네? 그럼 첫 번째 공식 또는 두 번째 공식 탁 넣어가지고 풀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방식으로 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앞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 방식 같은 경우는 외우면 빨리 풀 수 있고 편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 공식 자체가 노말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면 그대로 쓰는데, 이게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바뀌어버리면 수치들이 다 바뀌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외우고 싶다 하면은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단위로 되어 있는 공식까지 여러분들이 싹 다 외우셔야 돼요. 싹 다 외우시고 이론 습 연소가스량인지, 이론 건 연소가스량인지, 아니면 실제 습 연소가스량인지, 실제 건 연소가스량인지 싹 다 외우셔야 돼. 자, 그렇게 하면은 외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전개하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 공식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그 방법이 가장 좋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풀이해 드리는 거는 첫 번째 방식 있죠. 첫 번째 방식. 첫 번째 방식 뭐였냐 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이론습 배기가스량, 연소가스량 GOW는 별거 없었죠. 질소량 더하기 CO2 더하기 H2O 더하기 SO2, 뭐 질소 있으면 질소 쓰고, 뭐 수분 있으면 수분 쓰고, 뭐 기타 있으면 기타 쓰고. 자, 이렇게 해서 쭉 유도해 가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단위가 헷갈리거나 꼬일 일이 없어요. 제가 유도하면서 단위를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얘들은 뭐예요? 단위까지 다 정리되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외우면 편하지만 종류가 많더라.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요 공식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1번 문제 좀 길었는데요. 여기서 한 번만 딱 정리해주면 앞으로 이런 관련된 문제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틀릴래요? 틀릴 수가 없습니다. 앞에 긴 내용이지만 한 번 정도 정독하셨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준비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1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아래의 화염검출기에 대한 설명을 보고 괄호 안에 알맞은 기호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위쪽에 보이시는 A, B, C, D가 보기로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1번 같은 경우 연소 중 발생되는 연소가스의 열에 의해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 화염의 유무를 검출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것은, 자, 키포인트를 알려드리면 열에 의해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에 의해 화염을 검출하는 것을 우리는 스택 스위치라고 배웠죠. 그래서 스택 스위치의 설명을 보시게 되면 스택 스위치 내부에 있는 바이메탈이 열에 의해서 팽창하는 효과에 의해 화염을 검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이메탈 있는 건 뭐예요? B가 되겠죠. B.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전대식이니까 당연히 열에 의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B와 관계가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화염 광선이 들어오면 저항치가 변화하는데 이러한 광학적 현상을 이용하여 화염을 검출한다. 요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처음 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우선 답부터 알려드리면 A입니다. A. 황화 카드뮴셀 또는 황화 납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CDS셀 또는 PBS셀 이렇게 부르죠. 뭐예요? S가 황이잖아요. 황화 카드뮴 또는 황화 납셀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CDS 같은 경우가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건데 이 녀석은 빛을 받으면 빛을 많이 받을수록 저항치가 내려가요. 그리고 반대로 빛이 점점 줄어들수록 저항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저항치가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광학적 현상, 저항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광학적 현상을 이용하여 화염을 검출하게 된다. 이거 뭐냐? 황화 카드뮴셀 또는 황화 납셀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화염의 광선이 닿으면 금속으로부터 광전자가 방출하는 광전 효과에 의해 화염을 검출한다. 그냥 요거는 외워주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뭐냐면은 적외선 광전관 또는 자외선 광전관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C. 그래서 화염의 광선이 닿으면 금속으로부터 광전자가 방출하여 그 광전 효과에 의해서 광전자가 방출하고 광전 효과에 의해 이 화염을 검출한다라고 하면은 적외선 또는 자외선 광전관식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보일러 버너의 로드 전극에 교류 전압을 가하여 화염의 도전 현상. 자, 도전 현상이 키 포인트고요. 이로 인해 화염을 검출한다. 근데 이 4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힌트 말고도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뭐예요? 로드. 로드 뭐예요? 로드 막대기잖아요. 막대기는 뭐야? 플레임 로드밖에 없죠. 자, 그래서 보일러 버너의 로드라는 것은 플레임 로드를 이미 설치했고 그 플레임 로드를 로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로드가 전극이잖아요. 이 막대기 전극이 흐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로드가 문제에 따라서는 그냥 로드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고 문제에 따라서는 그랜드 로드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키포인트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플레임 로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극에 교류 전압을 가하여 화염의 도전 현상, 이거 뭘까요? 전기 전도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서 배우기는 전기 전도성을 이용하여 우리가 화염을 검출한다. 그럼 뭐 있습니까? 플레임 로드였죠. 그래서 요거는 D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출제되어 많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자, 요렇게 정리를 하셔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의 답은 순서대로 B, A, C, D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답란에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배관을 지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거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행거라는 게 뭡니까? 행거라는 거는 실이 이렇게 있으면 요 실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배관을 걸어주는 지지물을 행거라고 합니다. 행거. 그래서 우리 옷걸이 생각하시면 돼요. 옷걸이 행거라고 하잖아요. 위에서 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배관을 위에 천장에 걸어서 지지해주는 장치 행거고 종류로는 리지드 스프링 콘스탄트가 있어요. 그래서 리지드 행거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 행거가 있고 그 다음에 콘스탄트 행거가 있어요. 콘스탄트 행거. 자, 요런 게 있는데 우선은 리지드 행거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빔 형태로 생겨가지고 요렇게 해서 가운데 턴버클이라는 게 요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턴버클에서 요거 이제 쪼였다 풀었다 하면서 높이 조정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형태. 요게 바로 리지드 행거고, 그 다음 스프링 행거는 뭐겠어요? 요렇게 있으면 가운데 스프링이 요렇게 설치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행거가 이렇게 쭈르륵 설치가 된다면, 이때 어느 한쪽에 부하가 걸려, 무게가 무거워서 어느 한쪽이 처진다. 그럼 스프링이 어느 정도 흡수를 해줄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 콘스탄트 행거라는 거는 행거가 요렇게 있으면, 가운데 콘스탄트라는 장치가 별도로 설치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트 안에는 높이 표시 기능도 있고 스프링도 여러 가지 있어서 스프링 그 행거의 역할도 하면서 높이 표시도 같이 해주겠죠. 그래서 콘스탄트라는 별도의 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에 콘스탄트 행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리지드 스프링 콘스탄트 행거가 되는 거고요. 3가지를 쓴다면. 자, 그리고 문제에서 행거가 아니고 서포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서포트는 이렇게 해가지고 행거 친구인데 서포트는 바닥에서 이렇게 위로 떠받들어서 지지하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이런 거를 서포트
서포트 해주는 거죠. 밑에서 이렇게 받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포트도 비슷한데, 자, 보시면, 요거는 이제 행거였고요. 서포트 제가 밑에 적어 드릴게요. 서포트는 리지드. 똑같죠? 리지드 서포트. 자, 그리고, 파이프 슈. 그리고 롤러 서포트. 롤러 서포트. 스프링 서포트. 어때요? 리지드하고 스프링은 어쩐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서포트인데 리지드가 일단은 기본 형식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지드 같은 경우는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떠받들어서 뭐 T자도 있고 Y자도 있습니다. 그럼 배관을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형태입니다. 그냥 직선, 아이빔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떠받들어 준다. 그 다음에 파이프 슈라는 거는 슈라는 게 신발입니다. 우리 슈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파이프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신발이 있어요. 신발. 요 신발을 만들어다가 배관을 이렇게 끼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배관이 신는 신발이다. 파이프 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롤러 서포트라는 거는 이렇게 롤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롤러 정면을 제가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 롤러가 돌아가요. 그러면 이거를 요게 정면이고 제가 측면으로 돌려보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냐? 롤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롤러를 여러 개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 설치하면 배관을 위에다 이렇게 놓게 되면 이 축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걸어두게 되면 배관이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는 거지. 이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롤러 서포트가 되고 스프링 서포트는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생겼는데 안쪽에 스프링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스프링에 의해서 중량을 지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들이 서포트의 종류입니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이제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리스트레인트. 이거는 뭐냐면 열팽창에 의한 배관을 구속하는 장치로 이 필기 문제에서 상당히 자주 나왔죠. 크게 세 가지, 앵커, 스토퍼,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종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앵커, 스토퍼, 가이드. 앵커, 스톱, 가이드. 이거 스톱으로 알아두셔도 상관없는데 적으실 때는 스토퍼라고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앵커, 스토퍼, 가이드 세 가지고요. 이게 열팽창을 구속한다. 열팽창에 의한 배관의 운동을 구속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였어요? 브레이스. 브레이스라는 장치는 뭐였습니까?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한다. 일종의 완충기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행거, 서포트, 리스트레인트, 브레이스 이 녀석들의 종류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필답형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어쨌든 3번 문제에서는 행거의 종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리지드 행거, 스프링 행거, 콘스탄트 행거. 자,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호칭 지름이 20A인 동관의 곡률 반지름이 120mm이고 굽힌 각도를 90도로 밴딩하고자 할 때 필요한 곡선부의 길이는 몇 mm인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래서 곡선부 또는 곡간부 길이 또는 굽힌부 길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구하는 공식 어렵지 않죠? 뭐 있습니까? L은 2πr 곱하기 360분의 세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R은 반지름이고요. 세타는 각도였죠. 그래서 그대로 넣게 되면 자, L은 2 곱하기 파이 또는 3.14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계산기로 계산할 거니까 파이 넣으시면 됩니다. 곱하기 자, 반지름, 곡률 반지름이 120mm, 120mm랍니다. mm를 넣으면 답이 mm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360분의 세타, 각도는 90도로 한대요. 자, 그래서 90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구해보게 되면은 요 값이 188.495가 나오네요. 188.495 인데 자, 소수점 셋째 자리 넘어가게 되면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반올림을 하게 되면 땡땡 188. 요거 넘어가니까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미리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풀이를 하시면 우리 답란 쓰실 때는 요거 이제 계산 과정에 들어가 주면 되죠. 계산 과정에 요거 다 쓰시고 이거 공식은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답란에다가 좀 귀찮더라도 요거 한 번 더 써주셔야 되죠. 188.50 mm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게 계산 과정, 밑에 게 답. 요렇게 정확하게 써주세요. 자, 그리고 이 공식을 한번 이해를 시켜 드려보자면 이 배관을 굽힘한 겁니다. 밴딩한 거죠. 그래서 밴딩을 하게 되면 90도 밴딩하면 예를 들어 요런 식으로 밴딩했다 칩시다. 요렇게 이쁘게 밴딩했다 칠게요. 그러면 이 곡률 반경을 어디서 뽑느냐 하면은 자, 굽혀지기 시작하는 지점과 마지막 부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 그냥 나가는 게 직관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직관이 나가는 거예요.
자, 나간다 치고. 그러면 우리가 구한 거, 요 L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시작점부터 마지막 점이 있죠. 요 부분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공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보세요. 요거를 요렇게 당기고 요렇게 한번 당겨 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중심점이 생길 거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반지름이 되죠. 반지름. 왜? 이거를 연장해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원이잖아. 원. 그러면 요 중심점에서 여기까지가 원의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공식상 쓰면은 스몰 r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2파이 r이라는 건 뭐예요?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2파이 r 하게 되면 요 r의 값 우리 앞에서 120 나왔잖아. 그러면 요 전체를 2파이 구해서 원둘레 한 거죠. 거기에서 360분의 세타 했어요. 그럼 90도 꺾었으면 360분의 90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전체 중에 요 90도 각도만큼만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2파이 곱하기 360분의 세타인 거예요. 만약에 45도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45도야. 그럼 요 길이 구하고 싶어. 그럼 요거 45도 하면 되잖아요. 45도. 전체 중에 요만큼 구한 거죠. 요만큼. 그 의미의 공식인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고 한번 이해해 보시면 이게 안 외워질 수가 없어요. 안 외워질 수가 없어.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2파이 r은 자 여기 정리해 드릴게. 요거 살짝 지우고요. 혹시나 다들 아실 건데 혹시나 해서 제가 한 번씩 까먹기 때문에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둘레가 있어요. 원둘레. 원둘레 구하는 공식 2파이 r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 r이라는 걸 다르게 쓸 수 있어요. 뭐예요? 2분의 d로 쓸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 지름의 반이잖아요. 반지름은. 그래서 요거를 2분의 d로 바꿔보면 2파이 곱하기 2분의 d가 되는 거예요. 자, r이나 2분의 d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2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 돼? 파이 d가 돼요. 그래서 반지름으로 나타내면 원둘레는 2파이 r이 되는 거고요. 지름으로 구하게 되면 파이 d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둘 중에 여러분들 편한 거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이번 공식에서는 요게 편하기 때문에 요걸 쓴 거고, 이것도 있죠. 원의 면적도 있습니다. 원의 면적. 자, 원의 면적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 자, 그래서 이거를 또 이 r이라는 거를 2분의 d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에 자 이렇게 해서 2분의 d의 제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요거 2 제곱하면 2, 4, d의 제곱이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된다. 익숙하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렇게 바꾼 것 뿐이에요. 이거 다른 거 아니고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혹시나 요 헷갈려들 하실까봐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헷갈린다. 모를 수는 없어요. 모를 수는 없는데 헷갈린다. 헷갈리면 한 번 정도 적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번 문제 4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1시간에 20도씨의 물 600kg을 열교환기에 의해 80도씨 온수로 만들 때 0.2MPa 증기를 생산하는 열교환기의 전열 면적은 얼마인가? 몇 제곱미터인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단 물과 증기의 대수 평균 온도 차는 80도씨이다. 그래서 뭐 현열 562 kJ/kg, 잠열 216 kJ/kg, 비열 4.184 kJ/kg 도시. 그다음에 열 전달 개수 2511 kJ/m자승/hr 도시. 이렇게 줬네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처음에 감이 안 잡힌다 하시면은 조건을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1시간당 물 600kg이잖아요. 그럼 요거 G입니다. 600kg/h가 되겠죠. 자, 그리고 온도가 20도씨에서 80도씨로 가열을 했네요. 자, 그럼 이건 뭐냐면은 델타 T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델타 T는 80에서 20도씨까지 가열한 거예요. 자, 도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대수 평균 온도차 줬네요. 대수 평균 온도차는 LMTD가 되죠. 요거 뭐 줄여서는 TM 요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 온도라고 해서. 그래서 요 녀석이 지금 80도씨 준 거예요. 그래서 요 TM이란 것은 대수 평균이 될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는 산술 평균 온도도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현열 잠열은 조금 무시하도록 하고, 자, 비열이 있네요. 비열이 4.184 kJ/kg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온수 비열이죠. 온수 물이니까 물은 킬로칼로리로 하면 1이고 우리가 킬로줄로 바꾸게 되면 4.18 킬로줄이라고 했죠. 그래서 4.184인 거 보니까 당연히 물의 비열입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열 전달 개수는 K가 돼요. 열통과 율. 그래서 요게 2511 단위로는 킬로줄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라고 줬네요. 자, 조건을 정리하니까 공식이 혹시 보이나요? 공식을 보시면은 GC 델타 T로 풀어도 될 것 같고 KF 델타 T로 풀어도 될 것 같네. 요런 이제 느낌은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 드리자면, 자, 보세요. 어떤 물탱크가 있는 거예요. 물탱크가 있을 때 여기 안에 물을 채웠어요. 물을 채웠을 때 이게 원래 온도가 20도씨였습니다. 그 양은 얼마가 되는 거야? 양은 600kg이다 이 뜻이에요. 600kg/hr. 자, 20도씨짜리 물이죠. 20도씨짜리 물을 가열을 할 건데 어떻게 가열할 거냐? 자, 여기에다가 보일러를 탁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일러에서 증기를 보내요. 발생된 증기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열교환을 시켜요. 그럼 요 빨간색 코일이 열교환기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이제 증기를 보내어서 20도씨짜리 물을 가열해가지고 어떻게 80도씨로 만들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요. 물탱크 안에 온수가 존재하죠. 온수. 그리고 이 보일러에 증기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온수의 열량 Q1이라고 치고 증기의 열량을 Q2라고 칩시다. 그럼 봐요. 온수는 증기에서 열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온수의 취득 열량이라 그래. 그게 Q1인 거예요. 그 다음에 증기는 뭐예요? 온수의 열을 뺏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열교환기 내부의 증기의 열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교환기, 요 빨간 게 열교환기라며. 그래서 열교환기 내에서 증기가 열량을 잃었으니까 이게 열교환기 내부 증기의 열량 Q2다라는 겁니다. 그럼 열 손실이 없다면 얘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식을 만들면 Q1은 Q2랑 같다라는 소리예요. 자, 이때 Q1은 어떻게 구해? Q1은 봐요. G 델타 T 있잖아요. 그리고 물이니까 C 있잖아요. 그래서 G는 GC 델타 T로 푸시는 거고요. Q2는 뭐냐면은, 자, Q2는 K, 이제 열교환기 면적이니까 F가 있겠죠. KF 델타 T로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KF 델타 T, 자, M 요렇게 적어 드릴게요. 구분을 위해서. 얘는 단순히 요 온도의 온도차, 이제 가열된 온도의 차고, 요 TM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 물탱크 안의 온도랑 이 증기가 여기 들어가고 나갈 때 온도가 있겠죠. 뭐 여긴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번 문제의 조건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있었을 때 요 온도랑 평균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대수평균 온도차 LMTD라는 겁니다. 그게 몇 도씨? 80도씨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80도씨를 TM에 넣으시면 되고 이 델타 T는 뭐야? 80 빼기 20 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백인데 왜?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그럼 G는 얼마입니까? 600kg이 되는 거예요. 600 곱하기 C 줬죠? 4.184. 그 다음 곱하기 델타 T는 80 빼기 20. 80 빼기 20. 자, 그 다음에는 K가 여기 있죠? 2511. 그 다음 곱하기 F는 구해야 되잖아. 면적. 그 다음 곱하기 델타 TM 뭐죠? 80도씨. 대수평균 온도차 80도씨.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F 한번 구해봅시다. F는 내려가죠? 2511. 내려가고 곱하기 80 분의 위에 거 600 곱하기 4.184 곱하기 80 빼기 20.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 환산까지 한번 해드리면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은 사실상 시험장 가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 전부 샤프로 쓰잖아요. 샤프로 쓰고 나중에 이제 펜으로 덧칠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틀린 거는 지우고 쓰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샤프로 단위 계산 해보고 결과값을 적어요. 그래야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연습해 보셔야 돼요. 자, 2511 단위 모르면 이거 적혀 있잖아요. 조건에 다 적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킬로 줄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고 얘는 도시잖아요. 곱하기 도시. 그다음 위에 거 킬로그램 퍼 아워 곱하기 비열. 비열의 단위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시. 킬로줄 퍼 킬로그램의 도시. 그 다음 얘는 도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킬로그램 사라지고 도시 사라지니까 킬로줄 퍼 아워 남죠. 자, 그 다음에 도시 사라지고 더 사라질 거 없네. 그러면 킬로줄 퍼 미터 자승 아워 남는 겁니다. 근데 위에 킬로줄 퍼 아워가 남았으니까 킬로줄 사라지고 아워 사라지고 얘는 역수치에 올라가니까 미터 자승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미터 자승이면 네, 공식 정확하게 적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단위 환산 시험장 가서 똑같습니다. 그 후에 요 단위 환산한 것만 지우개로 지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답을 써보게 되면 얼마냐? 0.749입니다. 0.749. 그리고 요거 셋째 자리 나오니까 올리면 되죠. 그래서 땡땡 해가지고 세 번째에서 올리면 0.75m의 자승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 적으실 때 요거 계산 과정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 답란에 한 번 더 적으셔야 됩니다. 0.75m의 자승. 단위 꼭 적어주세요. 자, 요렇게 해서 5번 문제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에 사용되는 연돌의 설치 목적 3가지를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연돌이 뭐예요? 굴뚝이죠, 굴뚝. 자, 그래서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 노통 보일러 그리겠습니다. 자, 밑에 노통이 있고요. 이렇게 버너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화염을 이용해서 연소를 확 시키는 거죠. 그러면 보일러 내부에 이렇게 물이 있으면 이 화염을 이용해서 확 태워버리니까 뭐가 발생해요? 증기가 발생하고 이거를 방열기 쪽에 보내서 난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요 안쪽에 있는 노통을 연소실이라고 하죠. 그럼 이 연소가스를 어떻게 해야 돼? 밖으로 빼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연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도를 연결해 주죠. 자, 그래서 이게 뭐였습니까? 요 녀석이 연돌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꿀뚝. 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연소실 후부에서부터 연돌까지 가는 요 길을 뭐라 그래? 연도라고 한다라고 했죠. 연소가스가 지나가는 길, 도로다. 그래서 연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는 뭐냐면 이 연도를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설치 목적은 무엇인가? 3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자 봅니다. 첫 번째, 연소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연소가스가 이렇게 발생돼서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잖아요. 지나가게 함으로써 순환을 시켜주는 거죠. 순환을 시켜주게 되고 또 연소에 필요한 공기도 마찬가지 넣어주고 빼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소 효율을 높일 수 있죠. 순환을 시켜주니까 연소 효율을 높이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통풍력을 높여 완전 연소를 돕는다. 통풍력 뭡니까? 이 공기죠, 공기. 공기를 넣어주고 빼주는 것도 연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공기량을 조절함으로써 통풍력을 높여 완전 연소를 돕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미연소분 및 불완전 연소에 의한 그름 등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연소가 발생하여 불완전 연소되었을 때 미연소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름 막 이런 거, 검댕이 이런 게 쌓여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불려나가도록 하는 역할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연도의 집진장치 설치 시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돌이 있다라는 것은 연도가 당연히 설치되는 거죠. 그럼 여기 가운데 집진장치를 설치하면, 집진장치는 뭡니까? 연소가스 중에 섞여 나오는, 또는 연소가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나오는 거 이제 배기가스죠. 배기가스, 연소가스 같은 말입니다. 그 연소가스가 뒤에 배기가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나 배기가스 중에 함진가스라 그래요. 먼지가 엄청나게 많은, 이물질이 많은 요런 가스들이 이 대기 중으로 그대로 분출돼 버리면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요 집진장치를 이용해서 그 이제 배기가스 중에 먼지들을 제거해 준다. 그러면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보시면 연도에 스택 스위치 폐열 회수 장치 설치 시 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마찬가지 연돌이 있으면 연도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스택 스위치는 앞에 화염 검출기였죠. 바이메탈을 설치하는 장치였는데 바이메탈을 이 연도에다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에 설치해서 이 열을 체크하는 겁니다. 열에 의해서 팽창하면서 만약에 실화가 되면은 이 불완전 연소 될 수 있으니까 실화가 되면 온도가 확 낮아지죠. 그래서 열이 접근을 못하니까 바이메탈을 수축해가지고 버너의 연료를 차단시켜 버리겠죠.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연소를 줄여주고요. 그리고 폐열 회수 장치 뭡니까? 이 배기가스가 보유한 열량이 가장 크다라고 했어요. 그대로 버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여기에다가 폐열 회수 장치를 딱 설치해서 폐열 회수 장치 크게 4가지 있죠. 제가 그냥 적어 드릴게요. 과열기, 과제, 제열기, 과제 절탕기, 그 다음에 공기 예열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열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발생된 증기를 이 연도에 한번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돼? 조금 더 증기가 과열돼서 나갈 수 있게. 어차피 버리는 열인데 다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열 증기로 만드는 거고, 제열기는 여기 이제 예를 들어 터빈을 돌렸다. 그러면 한 번 더 재가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계속 재가열해서 쓰는 거죠. 그게 제열기고, 절탕기는 이제 물탱크랑 연결해서 물을 여기에 폐열,
버려지는 열을 이용해서 한번 예열해서 넣는 거. 물을 예열하는 거고, 그 급수를 예열하는 거 정확히. 그럼 공기 예열기는 뭐예요? 이쪽에 넣어줄 연소용 공기를 한번 데워서 넣어주는 거죠. 자, 이러한 폐열 회수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 화형 검출기와 마찬가지로 열 손실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버려지는 열을 다시 한번 쓰는 거니까. 자, 이러한 설치 목적이 결국은 연돌의 설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가지 적어 드렸는데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기 쉽고 이해하기 좋은 걸로 3가지 결정하셔서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봅니다. 복사난방의 장점 2가지를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복사난방은 뭡니까? 실이 이렇게 있을 때 패널을 어떻게 이 바닥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천장에 매설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열 패널을 매설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 치면 이 보일러에서 발생된 증기라든가 이렇게 보내서 코일을 연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증기라든가 자, 증기 또는 뭐 온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패널이 매설되어 있다 보니까 열이 실내로 전달되는 방식이 복사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사열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복사난방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혹씩 쌤, 증기 또는 온수가 패널을 지나가면은 증기난방 아니면 온수난방 아니에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요, 이 공기조화기도 할 수 있어요. AHU. 그래서 이렇게 패널에 마찬가지 연결해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기조화기는 뭐예요? 온풍이나 냉풍이 들어가겠지. 그럼 이거 온풍난방, 냉풍난방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한도 끝도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패널을 매설한 방식을 우리는 복사난방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패널이 매설돼 있으면 복사난방인 거예요. 복사열에 의해서 가열을 시키니까. 자, 요렇게 개념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복사난방의 장점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쭉 한번 봅시다. 1번, 실내의 온도 분포가 균일하고 대류 현상이 적어 쾌감도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분포가 균일한 이유는 뭐겠어요? 바닥, 천장, 벽에다가 패널을 다 매설하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이 온도 분포가 균일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대류 현상이 작대요. 대류 현상 뭐냐? 자,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증기난방이라고 칩시다. 증기난방은 방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증기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증기난방이에요. 방열기에 증기를 보내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방열기에서는 뜨거운 열이 위로 올라올 거고요. 보통 보면은 방열기는 부하가 큰 곳에 설치하죠. 왜? 창문 밑에. 그러면 차가운 냉기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두 개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뺑뺑뺑뺑 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니까 이런 거를 대류 현상이라 그래요. 자, 그럼 쌤 대류 현상 좋은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지만 대류 현상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증기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온수 난방보다 대류 현상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러면 이게 뺑뺑뺑뺑 돌다 보면 바닥 밑에 먼지가 체류할 거란 말이에요. 청소 제대로 안 하면. 그래서 이 밀입자 좀 가벼운 먼지들 어떻게 돼? 얘들이 이렇게 오면서 끌고 올라가. 부유해버려요. 그래서 증기 난방 빵빵하게 틀어놓고 실에 탁 들어가 보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탁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 숨 쉬는 고위축까지 이 먼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딱 들어가면 텁텁해요. 딱 쾌감도가 안 좋다는 게 느껴져. 근데 복사난방은 어때? 밀입자가 있어도 전체에서 데우니까 대류 현상이 없어요. 그게 떠오를 일이 없지. 그래서 복사난방을 할 때는 실에 딱 들어가면 쾌감도가 좋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이해하시겠죠? 실내 온도 분포가 균일하고 대류 현상이 적어 쾌감도가 좋습니다. 그럼 2번째, 방열기의 설치가 불필요하므로 바닥면의 이용도가 높다. 그래서 방열기 설치하는 만큼 바닥을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얘는 패널이 매설이 돼 있다 보니까 바닥면 이용률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3번째, 동일 방열량에 대한 열 손실이 작다. 왜 그럴까? 얘는 사면을 패널로 덮어놨으니까 벽에서 밖으로 열이 손실되려고 해도 손실될 방법이 없어요. 막아버리죠. 그래서 동일 방열량에 대한 열 손실이 작은 거예요. 얘는 어때?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자, 다음에 4번째,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가 균일하죠. 이게 층이 높더라도 사면에서 다 데우니까 온도 분포가 균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1번하고 중복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골라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총 4가지를 적어드렸는데 이 중에 장점 2가지를 쓰시오 하면은 그 중에 중복되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골라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문제. 다음의 내용을 보고 동관 작업 시 사용되는 공구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하시면 너무 쉬운 문제예요. 첫 번째, 동관의 끝을 확대하는 공구, 다른 말로 스웨이징 한다라고 하는데요.
확대를 확간 또는 뭐 스웨이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동간이 있으면 이렇게 동간이 있고 이렇게 동간이 있으면 요거를 맞대기로 용접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보면 어떻게 돼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 한쪽을 이렇게 확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밀어놓고 나서 요 양쪽을 용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배관을 이렇게 확대할 때 쓰는 거를 익스펜더라 그래요. 익스펜더. 뭐 확간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적어주실 때 익스펜더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펜더라는 게 통칭인데 확대하는 장치의 통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동관의 끝부분을 원형으로 정형하는 공구라고 해서 요거를 사이징 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앞놈이랑 순놈이 있어요. 그래서 앞놈은 요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안쪽에 구멍이 요렇게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순놈은 어떻게 되냐? 뾰족하게 해가지고 요렇게 생겼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간이 찌그러졌다. 그럼 요렇게 넣어가지고 이 찌그러진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식으로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순놈을 이렇게 꾹 밀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요게 쭉 펴지겠죠? 이렇게 쭉 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사이징 툴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간 절단 후 관내 거스러미를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공구는 해서 우리가 배관을 커팅기로 강관 커팅기, 뭐 동간 커팅기, 동간 커팅기를 문제에서는 튜브 커팅기 이렇게 불러요. 자,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배관용 커터, 수동 커터로 절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배관은 똑같습니다. 동간이든 강관이든 똑같아요. 이게 날이 날카롭긴 하지만 이게 압력에 의해서 눌러지면서 잘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내부 직경이 누르면서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좁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거스러미 또는 벌이라 그래요. 거스러미 또는 벌을 하는데 대부분 거스러미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내경이 좁아지면 유체에 저항이 걸리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리머를 이용해서 요 내면을 다듬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스러미를 제거하게 되면 내면이 이렇게 원래 상태로 넓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유체의 저항이 적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거스러미를 제거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리머라 그래요. 자, 그럼 답 다 나왔죠? 1번은 익스펜더, 2번은 사이징 툴, 3번은 리머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다음은 방열기 도시기호에 대한 물음이다. 각각의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방열기 도시기호 한 번 정도 정리하시면 이거 틀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요게 쪽수입니다. 쪽수라고도 하고 섹션수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밑에 두 번째 거, 이 앞쪽에 있는 게 종별이고요. 그 다음에 650 요게 높이가 돼요. 높이. 자, 그리고 25라고 돼 있는 게 유입 관지름. 그리고 20이라고 돼 있는 게 유출 관지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은 뭐 미리 또는 A로 표시를 합니다. 미리 또는 A, 뭐 미리 단위나 A 단위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요 곱하기 5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수 또는 대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열기 대수, 방열기 조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650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는데 요거 이제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 방열기는 뭐냐면 쪽수가 30쪽짜리인 거고 3이라고 적혀 있으면 뭐예요? 3세주가 되죠. 그리고 650mm, 높이가 650mm인 거고 유입이 25, 유출이 20mm라는 뜻인데, 자, 쪽수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종별부터 봅시다. 종별은 3세주라 적혀 있어요. 이 종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로마 문자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요 녀석은 이주형이라고 부르고 이 로마 문자 3으로 돼 있는 거 요거는 3주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3, 5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건 3세주. 그리고 요거는 5세주죠. 그 이제 생긴 형태에 따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요거 이제 세주 같은 경우에는 3이라 그냥 써도 되지만 3C라 써도 되고, 요거 5C라고 써도 3세주 또는 5세주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요 C를 적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생긴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 주형이라는 거는 기둥이 요렇게 두 개다라는 거예요. 두 개.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다. 단면이. 요게 이 주형이고, 3주형은 뭐겠어요? 단면에 기둥이 요렇게 세 개가 있겠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거다. 그러면 세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3세주죠. 그럼 요 가운데 하나 자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기둥이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기둥은 세 개인데 세분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5세주는 뭐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기둥이 총 5개인데 세분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어쨌든 이번에 나온 방열기는 3세주니까 요거네, 요거. 그래서 요걸 조금
옮겨가지고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제가 그려드릴게요. 3세주니까 어차피 이 단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묶어놨겠죠. 좀 이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단면이 이렇게 생겼다. 3세주기 때문에. 자, 이때 방열기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우리가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요게 이렇게 쪽수로 나뉘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쪽수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쪽수가 총 몇 개냐? 30개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 끝까지 했을 때 이게 30쪽으로 섹션이 30섹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높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650mm. 여기 보이죠? 그래서 650mm이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유입 유출이 있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배관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그 코일이죠. 이렇게 순환해서 쭉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칩시다. 이렇게 나온다. 그럼 들어가는 게 유입이니까 유입 배관이 25A인 거고 나오는 배관이 유출이죠. 이게 20A짜리 배관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방열기가 몇 대 있다? 5대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참고적으로 종별 높이 돼 있는데 이게 벽걸이도 있죠. 벽걸이는 월이라고 씁니다. 근데 만약에 월이라고 썼다면 이 뒤쪽은 높이가 아니고 형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버티컬이냐 아니면 호리젠탈이냐 수직이냐 수평이냐 뭐 이런 걸 나타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뒤에 기호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무조건 쌤 이거 숫자 아닙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마다 좀 다르니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고 이제 답을 씁시다. 방열기의 종별은 어떻게 됩니까? 3세주죠. 그래서 3세주형. 이렇게 적으시고요. 방열기 1조당 쪽수. 1조면 요 한 대잖아, 한 대. 한 대 쪽수는 30조. 그래서 30조. 그 다음 방열기 높이 650mm. 650mm. 쓰셔도 되고 뭐 여기 표시 있으니까 안 쓰셔도 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쓰는 걸 추천드려요. 괜히 찝찝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방열기의 유입 간격은 들어가는 거 유입 간격 25A. 그래서 25A라 쓰셔도 되고 지금 보자. A라고 쓰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A라고 돼 있네요. 25A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공에 소요되는 방열기의 총 쪽수입니다. 한 대에 30쪽 필요한데 5대니까 어떻게 돼? 5, 3, 15 해가지고 150쪽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세주형 1번부터 5번까지 3세주형 30쪽, 650mm, 25A, 150쪽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두께가 1m인 벽돌로 된 벽체가 있다. 벽체의 면적이 5m 자승이고 실내 온도가 50도씨, 실외 온도가 30도씨일 때 이 벽을 통하여 손실되는 손실 열량이 몇 와트인지 구하시오. 단 이 벽의 열 전도율은 760와트/m 도시이다.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조건을 먼저 정리하라고 했죠. 우선은 두께입니다. 두께를 뭐 L로 쓰셔도 되고 D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림 그려드리면 어디다 그릴까? 그림을 먼저 그릴까요?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거 벽돌입니다. 벽돌 벽이니까. 그럼 요 두께입니다. 두께를 L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 L이 얼마냐? 1m래요. 1m. 그래서 요 L이 요 두께가 미터 단위로 나타낸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벽체 면적이라 있네요. 면적 F라고 쓰시면 되겠죠. F가 5m의 자승. 그 다음에 실내 온도 어디로 실내로 할까? 여기로 실내로 할까요? 여기 실외라고 할까? 그럼 실내 온도가 50도씨인 거고 실외 온도가 30도씨다. 그럼 실내에서 이렇게 열이 빠져나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벽을 통하여 손실되는 손실량이 몇 와트인지 구하고 단 이 벽체의 열 전도율 우리가 람다라고 씁니다. 람다가 760와트/m 도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대충 공식은 나와요. F가 있고 온도차가 있으니까 좀 익숙한 공식이 뭡니까? Q는 KF 델타 T라는 공식이 있죠. 자, 그래서 단위를 쓰게 되면 과거의 공학 단위 같은 경우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로 쓰고 면적은 미터 자승 델타 T 도시로 쓰니까 사라져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로 구하게 되는데 현재는 전부 SI 단위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우리 앞에서도 이 열 관리율 한번 나왔는데 킬로칼로리가 킬로줄로 바뀌는 거예요. 미터 자승 아워 도시 이거나 자, 요건 똑같아요. 요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요 킬로칼로리가 킬로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보지 맙시다. 나머지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만 비교를 하시면 돼. 킬로줄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이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나오느냐? 킬로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이거나 아니면 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킬로줄 퍼 아워를 주게 되면은 우리가 답이 보통 보면 킬로줄 퍼 아워라 나와요. 근데 우리가 와트 또는 킬로와트로 구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주는 건데 요 관계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뭐냐면은 킬로줄 퍼 세크는 킬로와트랑 같은 거죠. 1킬로줄 퍼 세크는 1킬로와트랑 같은 겁니다. 그리고 줄 퍼 세크는 와트랑 같은 거죠. 킬로만 빠지면 되니까 1 이렇게 같은 겁니다.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간혹 가다가 문제에서 요거로 줘놓고 최종값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킬로줄 퍼 아워가 나왔어요. 근데 킬로와트로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킬로줄 퍼 세크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3600분의 1 하게 되면 뭘로 바뀐다? 자, 보세요. 1이 여기 아워가 됐고 3600이 세크가 될 거잖아요. 그럼 사라지고 세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3600 나눠주게 되면은 이게 킬로와트로 바뀌는 거예요.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안 나와요. 이건 이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요 관계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럼 이건 뭐예요? 킬로와트 퍼 미터 자승 아워라는 거는 킬로줄 퍼 아워 대신에 요거를 킬로줄 퍼 세크라 가정하고 그냥 킬로와트 넣은 겁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줄 퍼 세크라 가정하고 와트 넣은 거죠. 그럼 여기에 세크라든가 아워라든가 생략돼도 되잖아. 요 뒤쪽에 세크라든가 아워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쪽이 시간이 빠지면서 킬로와트 또는 와트로 바꿔 쓸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가 공전행동할 때는 SI 단위 계산 문제만 모아놔서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 에너지는 아쉽게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전행동 SI 계산 문제 그 앞쪽 부분이 있어요. 그 단위 환산해 드리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보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될 거고 그 강의를 전체를 한번 보신다면 분명히 도움됩니다.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관련된 문제도 비슷하게 나오거든. 열 관리율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래서 공전행동 과목이긴 하지만 SI 계산 문제 제가 영상 밑에다가 링크 남겨 드릴 테니까 만약에 이게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우고 다시 합시다. 자,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지웠습니다. 지워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열 통과율, 면적, 온도차, 요게 이제 손실 열량이 되겠죠. 난방부하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조건을 보호하니까 뭐야? 열 관류율, 열 통과율이 없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자, 요 K 대신에 Q는 L분의 람다로 바꾸시면 돼요. 이 무슨 말이냐? 자, 단위 정리 한번 더 해보면 지금 봅시다. 와트로 줬네. 와트로 줬기 때문에 이거 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가 될 거예요. 만약에 열통과율이었다면 곱하기 미터 자승 곱하기 델타 T 도시죠. 그래서 요 사라지고 미터 자승 사라지니까 이게 뭐야? 와트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로 바꿔만 주면 된다라는 거야. 뭐를? 이거 람다 열 전도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L을 열 전도율에 나눠줘 버리면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와트 퍼 미터 도시죠. 와트 퍼 미터의 도시입니다. 여기에다가 미터를 하나 나눈 거잖아. 그럼 미터가 두 개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미터의 자승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랑 이제 단위가 같아졌죠. 그럼 이제 단위로 환산해 봤을 때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K 대신에 만약에 전도율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L분의 람다로 바꾸시면 됩니다. K 대신에 L분의 람다로 바꾸면은 이제 단위가 딱 맞아 들어간다. 그래서 곱하기 F 곱하기 델타 T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구하시면 되죠. 자, L이라는 게 여기 1m네요. 그래서 1분의 람다는 760 곱하기 면적 5제곱미터 곱하기 델타 T 높은 거에서 낮은 거. 그래서 50 빼기 30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단위 정리 한번 해보면 요거 하나가 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가 되겠고요. 요게 미터의 자승 면적. 그럼 요게 도시가 되니까 사라져서 와트가 나온다. 성립하죠. 그래서 그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구해보면 답이 76000 와트가 돼요. 그래서 뒤에 소수점 안 붙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답안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Q는 해가지고 요게 뭡니까? 계산 과정에 한번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답란에 어떻게 돼요? 요거 76000 와트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11번. 다음 그림은 어떤 온수 보일러의 개통도이다. 1에서 5번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원고를 찾아보니까 과거에 에너지 관리 기능사도 과거에는 필답형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단종은 됐지만 과거 원고를 찾아보니까 요 그림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기능사에서 썼던 문제를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아예 새로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게 낫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답을 한번 찾아본다면 이게 온수 보일러라고 했고요. 온수 보일러에 쓰는 요거 이제 탱크죠, 탱크. 그럼 온수 보일러에 사용되는 탱크는 뭐가 있어요? 팽창 탱크겠죠. 팽창 탱크. 자, 그래서 팽창 탱크 하단이랑 보일러랑 연결하는 건 뭐가 있어요? 요거 배관인데 무슨 관? 팽창관이라 그러죠. 팽창관이 되겠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쪽에서 이제 급수가 들어올 겁니다. 급수가 들어오게 될 거고, 요 배관은 사실상 정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다 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배수 라인에 설치되면은 오버플로어 관이 될 수 있고, 공기 중에 설치되면은 배기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형태로 또 설치가 될 수 있는데, 배기관이 그려져 있고 이게 따로 돼 있다. 그리고 배수관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방출관 또는 안전관이라고 그러죠. 방출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거는 문제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문제 나온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또 제가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과거에도 그렇게는 안 나왔으니까 요 상태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 근데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보일러니까 온수 보일러죠. 두 번째 요 배관은 뭐겠어요? 온수 보일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송수입니다. 송수 보내주는 거. 송수 주관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니까 화살표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거꾸로 올 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수가 이렇게 해서 타고 들어가죠. 이 방열을 하고 그다음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쪽 편도 이렇게 방열을 하고 얘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고 얘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송수주관 이렇게 있고 환수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송수주관 따로 환수관 따로 연결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복관식이라고 하죠.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면 단관식인데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복관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 내려오는 게 환수주관일 거예요. 그래서 환수주관이 위에 거다 밑에 거다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계략도를 너무 대충 그려놔가지고 환수주관이 예를 들어서 보일러에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그 완전히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 습식인 거고, 내려오다가 요렇게 가다가 떨어지면은 요게 이제 주관이라고 보고 요렇게 수위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건식 환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건 습식이고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면 위쪽 게 건식 환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거는 이 주관의 위치라고 보긴 좀 애매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건 너무 단순 계략도니까 정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뭐가 뭔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자, 우선 답부터 알려드리면 3번은 방열관이라 하고요. 그럼 요 밑에 있는 것도 방열관이겠죠? 그럼 4번은 뭡니까? 이거 도시기호 있잖아요. 이거 방열기 도시기호죠. 그래서 얘는 뭐겠어요? 방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열기. 그래서 방열기 도시기호 보니까 쪽수가 15개짜리고 3세주의 높이가 650, 그 다음 유입이 25, 유출이 20짜리 방열기를 썼구나. 자, 그럼 방열기는 알겠어. 근데 쌤, 방열관은 도대체 뭔가요?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방열기를 설치하죠. 그래서 전기배관에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그럼 요 방열기는 바로 요 4번입니다. 4번 방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실내라는 것은 어때요? 요렇게 연결해서 제가 입체적으로 좀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입체적으로 딱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죠. 좀 뺐딱한데.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갔다 칩시다. 자, 이때 방열기도 설치할 수 있지만 보일러에서 오는 배관을 이 바닥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온돌방. 그리고 우리 찜질방에 가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방열관이 매설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방열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온돌방에 매설하는 관은 방열관이고 실내에 방열기, 말 그대로 방열기에 설치하는 거는 그냥 방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는 방열관인 거고 얘는 뭡니까? 방열기가 된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순서대로, 자, 1번은 팽창탱크, 2번은 송수주관, 3번은 방열관, 4번은 방열기, 5번은 팽창관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12번 온수순환 펌프의 나사 이음 바이패스 배관도를 아래 보기의 부속을 사용하여 도시하고 유체 흐름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과거 에너지 관리 기능사 필답형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기를 이렇게 준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바이패스 배관도를 그리는 건데, 요거 그리는 거는 한 번 정도만 정리하시면 너무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는 순서 그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바이패스는 우선은 하나, 그 다음 두 개의 라인이 있죠. 그래서 바이패스입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바이패스 라인이 있다고 해서 두 개의 라인, 바이패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만 그려도 여기에 T가 들어가고 여기에 T가 들어가고 밑에는 엘보가 들어가게 되니까 T 두 개, 엘보 두 개 벌써 썼네. 오케이. 자, 이제 위쪽에 있는 가운데에서부터 쫙 뻗어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체 흐름 방향을 표시하면 저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자, 유체 흐름 방향은 문제에 따라서 표시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표시하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채점을 하겠다, 감안하고 채점을 하겠다라는 건데, 가능하면 뭐 표시하지 마라고 해도 여러분들 바이패스 그리고요, 마지막에 화살표 표시해 주세요. 그럼 이제 정확한 답이 채점이 될 테니까. 자, 이렇게 유체 방향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렸다면 가운데에서부터, 자, 우선 스트레이너 이렇게 그리고요, 방향에 맞춰서 그 다음에 펌프까지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유체 흐름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펌프 입구 측에 스트레이너가 설치돼야 되고, 그리고 유체가 이렇게 오다가 요 밑에 이물질이 당기는 형태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만약에 거꾸로 간다라고 하면은 스트레이너가 우측에 요렇게 와야 됩니다. 그리고 펌프가 요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그럼 유체가 이렇게 오다가 이물질은 여기에서 걸러질 거고 요렇게 걸리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 깨끗한 물이 펌프를 통과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와서 밑에 고이게 되는 거고 펌프 쪽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장치 입구 측에다가 스트레이너를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유체 방향이 중요하고 스트레이너 기호도 바뀌지 않게 잘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이너 펌프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얘들 두 개는 항상 짝꿍이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펌프가 고장났을 때 떼어내서 수리하잖아요. 그러면 떼어낼 때 스트레이너도 같이 떼어내는 겁니다. 그래야지 펌프 수리하면서 스트레이너 청소를 하던가 새 걸로 교환을 해주죠. 펌프는 갈았는데 이거 막혔어.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얘들 두 개는 뗄 때도 같이, 붙일 때도 같이기 때문에 세트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리를 위해서는 떼야 되니까 양단에다가 유니온을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유니온을 풀면 이게 이제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유니온을 빼기 전에 양단을 잠궈야 되겠죠. 그래서 위쪽 라인에는 게이트 밸브가 이렇게 양단에 설치가 됩니다. 왜? 개폐용이잖아. 열고 닫는 용이란 말이에요. 열고 닫는 용으로 양단에 설치해줘요. 수리 시에는 양쪽을 완전히 폐쇄를 시켜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게 뭐냐면 글로브 밸브입니다. 그 글로브 밸브 유니온이 남는데, 자, 글로브 밸브는 밑에 그려주시면 돼요. 그려주시고 유니온은 이렇게 출구 측에다가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글로브 밸브 뭡니까? 위쪽에 떼어내서 수리할 때 유니온 양단 풀고 요거 잠궈서 빼가지고 수리하겠죠. 수리하는 동안 글로브 밸브를 써야 됩니다. 글로브 밸브는 뭐가 가능해요? 유량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패스 밸브로 쓰는 겁니다. 얘는 개폐용이잖아. 여기 게이트 밸브 해버리면은 이 유량 조절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개 가지고는. 그래서 이 유량 조절이 가능한 글로브 밸브를 밑에 바이패스 라인에 설치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니온 쌤 이거 앞에요 뒤에요 뭐 말씀이 많던데 저는 이제 뒤쪽에 그립니다. 요게 개념이 뭐냐면은 뒤쪽에 그려주면은 만약에 밑에 라인에 고장이 났어요. 그럼 글로브 밸브 잠그고 이거 떼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쪽에 유니온이 있어요. 그러면 밸브 잠그고 이쪽을 뺄 건데 사실상 이쪽에는 어때요? 주 라인이기 때문에 이쪽 편에 큰 밸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고치려면 이거 잠그면 되지 굳이 글로브 밸브를 잠글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출구 측에다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들으셨다면 가능하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체 방향이 이쪽이다 라고 했을 때 우선은 배관 그려놓고 T, 엘보 다 표시합니다. 그 후에 유체 방향 표시 이렇게 해서 스트레이너 펌프 짝꿍이니까 제일 먼저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벌어지면서 유니온 2개 벌어지면서 게이트 밸브 2개 그 다음 밑에 글로브 밸브 하나 유니온 하나 하면은 싹 다 정확하게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년도 제2회차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필답형 보건 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우리 회원분들의 제보가 없다면 이렇게 소중한 자료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곡차곡 자료를 쌓아 나가면서 후에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우리 회원분들 앞으로도 제 공식 카페에 오셔서 많은 제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항상 그 보건 일정을 일주일 전쯤에 띄우죠. 그래서 필답형 시험 보시기 전에 일주일 정도 전쯤에 제가 에듀왕닷컴 공식 카페에 띄우고, 그리고 보건 당일 필답형 시험 당일날 제가 게시판 열어드립니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답도 확인할 겸 제보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좀 본인의 생각이 긴가민가한 것 같아서 이렇게 제보하는 걸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괜찮습니다. 그냥 단어 한 개라도 이렇게 제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단어가 한 분이 얘기하면 한 단어지만 한 1000분, 2000분이 와서 이렇게 제보를 해주시면 그 공통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제가 취합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은 쌤,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던데요. 좀 토시가 다른 것 같은데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제가 듣고서 보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100%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만들 수는 없지만 최대한 99.9% 이상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제 보건 일정 뜨고 보건 날 여러분들 필답형 시험 보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제보를 해주시면 돼요. 제보를 해주시면 되고 뭐 하시면서 답도 이렇게 맞춰보시는 거고, 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한 매 회차 제보를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마무리하고요.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